손주 녀석이 눈에 밟히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다거나 시장 어물전 좌판에 놓인 은갈치가 유난히 반짝인다거나 그런 사소한 것들이 불씨가 되어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겁니다.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의 불을요.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나 얼마 전 아들 녀석 생일에 맞춰 담가두었던 인삼주 한 병을 신문지에 둘둘 말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깊숙한 곳에 보물처럼 넣어두었던 밑반찬 통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짭조름하게 삭힌 깻잎 장아찌, 알싸한 맛이 일품인 마늘종 무침, 그리고 제가 직접 덮고 말려 만든 도라지전과까지 모두 아들 종태와 며느리 고시연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지요. 물론 그들이 정말 제 반찬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저 제 앞이라 좋아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인지는 이제 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미라는 게 다 그렇지요. 자식 입에 뭐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싶은 마음은 늙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양손 가득 묵직하게 보따리를 싸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사는 낡은 연립주택에서 경기도 시흥에 있는 아들네 집까지는 꽤 먼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또 버스로 갈아타기를 1시간 반. 차창 밖으로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멀어지고 반듯반듯하게 구획된 신도시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높이를 경쟁하듯 솟아있는 새 아파트들은 하나같이 닮은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아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버스에서 내려 아들네 아파트 단지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사방이 유리로 된 단지 입구는 무슨 호텔 로비 같았고 조경이랍시고 심어놓은 나무들은 어찌나 규격에 맞춰 심어놨는지 살아있는 생명이라기보다는 잘 만든 조형물처럼 보였어요. 이런 곳에 살면 숨이 막히지는 않을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32층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야 문이 열리고 옅은 화장기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며느리 고시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기보다는 제 양손에 들린 보따리를 먼저 훑더군요.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목소리 톤은 상냥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연락도 없이 왜 불쑥 찾아왔냐는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보따리를 들어보였어요. 자네랑 종태 먹으라고 밑반찬 좀 해왔네. 입맛 없을 때 물에 밥 말아서 척 얹어 먹으면 좋잖니. 아이고 어머니. 저희 그런 거 잘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누가 집에서 반찬 해 먹어요. 다들 사 먹거나 배달시키죠. 그리고 어머니가 쓰시는 그 플라스틱 통, 환경호르몬 나와서 안 좋은 거 아시죠? 저희는 전부 유리그릇만 쓰거든요. 고시연은 살갑게 제 팔을 잡아 끌며 말했지만 그 손길은 제 손에 들린 보따리를 부엌 한쪽 구석으로 치워버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못 들은 척 우리 우준이는 어디 있나? 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우준이요? 지금 영어 유치원 갔어요. 오후 늦게나 올 거예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손주 녀석이었는데 그 아이가 없다니. 허탈한 마음에 거실 소파에 주저앉자 고시연이 맞은편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어머니. 마침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무슨 할 말인데? 그게 아니라 다음 달에 우준이 유치원에서 발표회가 있거든요. 아이들 부모님들이 다들 한 자리씩 맡아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제가 또 그런 거 그냥 지나치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아이 길을 살려주려면 뭐라도 제대로 해야죠.
고시연은 서론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하나일 텐데요. 돈 이야기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이번에 다른 엄마들이랑 같이 뭘 좀 하려고 하는데 액수가 조금 커서요. 종태 씨 월급만으로는 좀 빠듯해서 어머니께서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어요. 손주를 핑계로, 아들의 성공을 핑계로 저를 찾아올 때는 항상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과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저들의 눈에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지급기처럼 보이나 봅니다.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보이는 공사 현장의 타워 크레인이 위태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생각 좀 해보마. 제 짧은 대답에 고시연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바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전 잠시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우준이 올 시간 맞춰서 돌아올 테니 집 좀 보고 계세요. 그렇게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텅 빈 집, 모델하우스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놓여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깜빡 잠이 들었다가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깼습니다. 할머니, 영어 유치원에서 돌아온 우준이었습니다. 아이는 가방을 내동댕이 치고 제게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차갑게 식었던 가슴에 다시 온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강아지 보고 싶었어. 유치원에서 뭐 배웠어? 알파벳 배웠어요. 그리고 점심 맛없었어요. 아이는 입을 삐죽 내밀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블록 쌓기 놀이를 했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적막하던 집에 울려 퍼지자 비로소 이곳이 사람 사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시장기를 느낀 우준이가 제 소매를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맛있는 거 해주세요. 뭐가 먹고 싶은데? 할미가 싸온 갈치조림 먹을까? 그거 말고요. 아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생선구이요. 바삭바삭한 생선구이 먹고 싶어요. 생선구이? 네.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생선 굽는 소리가 진짜 맛있게 들렸어요. 할머니, 우리도 그거 해 먹어요. 아이의 순진한 요청에 저는 그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생선구이가 뭐라고. 손주가 먹고 싶다는데 당장 해줘야지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알았어. 우리 우준이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생선구이 해줄게. 딱 기다려. 저는 신이 나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냉동실에 자반고등어 한 손이 비닐에 쌓여 있었어요. 익숙하게 고등어를 꺼내 찬물에 헹구고 비늘을 긁어낸 뒤 껍질에 정갈하게 칼집을 넣었습니다. 반짝이는 인덕션 위에 고급 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넉넉히 둘렀습니다. 치익. 기름이 달아오른 팬 위로 고등어가 올라가자 경쾌한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순식간에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준이는 식탁 의자에 올라앉아 제 등을 보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 저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생선을 구웠습니다. 한쪽 면이 노릇하게 익어 뒤집는 순간 저는 이 세상 최고의 요리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들 내외에 대한 서운함도
돈 문제에 대한 걱정도 모두 잊을 수 있었어요. 오직 사랑하는 손주에게 맛있는 밥 한 끼를 해먹인다는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고 하이힐 소리가 또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갔던 고시연이 돌아온 것이었지요.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그녀가 코를 틀어막고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 위에서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고등어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집이 떠나갈 듯 울렸고 놀란 우준이가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게 우준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우준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집안을 아주 생선 썩는 냄새로 진동을 시키세요? 여기가 무슨 동네 백반집인 줄 아세요?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어떻게 이런 무식한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고시연은 거의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전부 열어젖히고 수납장에서 방향제를 꺼내 미친 듯이 뿌려대기 시작했어요. 라벤더 향과 생선 비린내가 뒤섞여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당장 그거 버리지 못해요? 고시연은 제 손에서 뒤집개를 뺏어들더니 노릇하게 잘 익어가던 고등어를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 종태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엉망이 된 부엌과 울음을 터뜨린 아들, 그리고 악을 쓰는 아내를 본 종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대체 왜 그래? 당신은 몰라서 물어? 당신 어머니가 한 짓 좀 보라고. 내가 얼마나 이 집을 아끼는데 감히 생선 비린내를 피워. 당신 저 벽지에 뱃 냄새 뺄 자신 있어? 이 소파는 어떡할 건데? 전부 다 새로 살 거냐고. 아들은 아내의 기세에 눌려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제 눈을 피할 뿐이었지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희망도 기대도 미련도. 나가주세요. 제발 저희 집에서 좀 나가주세요, 어머니. 고시연의 목소리는 이제 애원에 가까웠지만 그 내용은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가스불을 끄고 제가 가져왔던 밑반찬 보따리를 챙겨 들었습니다. 울고 있는 우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기력조차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승리자처럼 저를 쏘아보고 있었지요. 저는 그들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뜻대로 해주마. 차가운 복도로 나서자 등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남은 인생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샘이 모두 말라버린 것처럼 혹은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가 마비되어 버린 것처럼요. 대신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저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 왔다는 서늘하고 명징한 확신이었습니다. 시흥의 그 낯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비현실적일 만큼 가벼웠습니다. 아니, 가볍다기보다는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고 하는 편이 맞겠네요. 몽유병 환자처럼 영혼은 어딘가에 두고 몸뚱이만 정처 없이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치고 앙상한 가로수가지가 눈앞을 어지럽혔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손에 들린 묵직한 보따리만이
제가 아직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의 도로는 붉은 미등에 강이 되어 흘러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걸음으로 제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분주함 속에서 저 혼자만 시간이 멈춘 섬처럼 외따로 떠 있는 것 같았지요. 얼마나 지났을까? 제가 타야 할 버스가 도착했고 저는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켜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팔꿈치를 창틀에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를 통해 두개골까지 서늘한 냉기가 전해져 오는 듯 했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익숙한 동네로 돌아오는 1시간 반 남짓의 시간 동안 제 머릿속은 텅 빈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조금 전 아들네 집에서 벌어졌던 그 모욕적인 장면을 떠올리려 애써봤지만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혹은 오래전에 본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거대한 공허함만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것은 밤이 깊어서였습니다. 낡은 연립주택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에 고여있던 묵은 시간의 냄새가 저를 와락 덮쳤습니다. 남편과 함께 칠했던 빛바랜 벽지, 아들 녀석의 키를 재며 그어놓았던 문설주의 희미한 연필 자국, 평생을 써서 손때가 묻은 달고 다른 살림살이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은 실패했다고, 결국 당신의 인생은 빈 껍데기만 남았다고 속삭이는 환청이 들리는 듯 했어요. 식탁 위에 들고 온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제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던 음식들은 이제 거절당한 마음의 잔해일 뿐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차갑게 식은 갈치조림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비싼 돈 주고 산 제주산 은갈치, 밤새워 조련했던 그 정성. 이 모든 것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힌 고등어 한 마리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자 그제야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 반찬통들을 전부 들고 가 망설임 없이 싱크대 개수대에 쏟아부었습니다. 싸아 하는 물소리와 함께 제 지난 세월의 어리석음이 하수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수십 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값 몇 푼을 깎으려 악다구니를 쓰다가도 아들놈 학원비만은 하루도 밀리지 않으려 애썼던 젊은 날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병원비 마련을 위해 남몰래 식당 주방에 나가 그릇을 닦으며 터진 손을 부여잡고 울었던 기억도 생생했어요. 그 모든 고생의 이유가 오직 하나, 아들 종태였습니다. 제게는 종태가 세상의 전부였고 종교였으며 삶의 목표 그 자체였지요. 그랬던 아들이 언제부터 변했던가.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고 고시연이라는 여자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였을까요? 처음 며느리를 보았을 때 저는 어딘가 서늘한 그 아이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다니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제 우려를 애써 눌렀지요. 신혼집을 얻을 때 가진 돈을 전부 탈탈 털어 보태주었습니다. 제 노후는 그때부터 이미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도 그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종태 씨 회사에서 차는 있어야 체면이 서요. 어머니, 우준이 영어 유치원 보내려면 이 정도는 들어요. 어머니, 아파트 평수 넓혀가고 싶은데 대출 이자 감당이 안 되네요.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바보처럼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제 것을 내어주는 것이 어미의 역할이고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저는 더 이상 어미에 대한 존경이나 사랑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귀찮고 성가신 짐, 그리고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넘어야 할 산 정도로 여겨지는 저 자신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며느리의 탐욕과 아들의 방관이 합작하여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지요. 생선 한 마리는 그저 기폭제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 저는 수백 번도 더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혔을 겁니다. 그렇게 밤새 어둠 속에서 뒤척이다. 저는 하나의 명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관계는 끝났다. 아니, 내가 끝내야만 한다. 이것은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손익을 따져본 끝에 내린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이었어요. 이 관계에 더 투자하는 것은 무의미한 손실을 키울 뿐이다. 이제는 손절매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동이 트고 창문 틈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짓누르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굴레,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시연이가 요즘 새집 때문에 좀 예민해서 그랬나 봐.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 엄마한테 꼭 사과하고 싶대. 뻔한 거짓말. 제게 사과하고 싶다는 사람이 왜 직접 전화하지 않고 아들을 시키는 걸까요? 아마도 제 반응을 떠보려는 것이겠지요.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짜리 보상을 해줘야 무마될 수 있을지 가늠하려는 속셈일 겁니다. 엄마, 듣고 있어? 시연이도 반성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고. 종태야.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어젯밤 내가 내 아내 뒤에 숨어서 내 눈을 피하던 그 순간 나는 내 아들을 잃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 두 번 다시 나를 엄마라 부르지 말거라. 내게는 이제 너의 비위를 맞춰야 할 아내와 그럴듯한 체면을 유지해줄 집만 남았을 뿐이다. 잠깐만, 엄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해? 내가 다 잘못했어. 응? 내가 시연이 데리고 가서 무릎 꿇고 빌게. 그러니까 제발.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존재가 사라졌을 때 닥쳐올 경제적, 정신적 불편함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일 뿐이었죠. 필요 없다. 그리고 이것만은 명심하거라. 앞으로는 너희 힘으로 살아. 내게 기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나는 이제 너희 인생에 없다.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휴대폰 전원을 끄고 배터리와 유심칩을 분리해 서랍 깊숙한 곳에 던져 넣었습니다. 수십 년간 제 삶을 올가매던 질긴 동아줄이 드디어 끊어져 나간 순간이었습니다. 해방감과 함께 찾아온 것은 서늘한 결이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박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이 연립주택을 계약할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사람이었지요.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별일 없으시죠? 박 사장님, 저 집 내놓으려고요. 제 단호한 한마디에 수화기 너머의 박 사장은
순간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네, 집을요? 아니, 사모님. 그 집이 어떤 집인데 갑자기 파신다는 말씀이세요? 종태 다 키우고 사장님 마지막까지 계셨던 곳이잖습니까? 그러니까 파는 겁니다. 이제는 다 정리하고 싶어서요. 그러니 시세 같은 거 따지지 마시고 가장 빨리 처분할 수 있는 가격에 금매로 내놓아 주세요. 아니, 사모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종태는 압니까? 이렇게 갑자기 결정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박 사장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이미 굳건히 선 뒤였어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종태에게는 알릴 필요 없고요. 모든 거래는 저하고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도 제게 직접 연락 주시고요. 제 목소리에 담긴 강한 의지를 느꼈는지 박 사장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부동산과의 통화를 마친 저는 잠시 숨을 돌린 뒤 주거래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그저 낡은 연립주택 하나 가진 늙은이로만 알았겠지만 사실 제게는 남편이 남긴 유산과 제가 평생 알뜰히 모아 불려온 제법 큰 규모의 금융자산이 있었거든요. 김 팀장님, 저 김미숙입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금융상품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고객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해지하시면 손실이 큰 상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도 좋지 않아서 상관없습니다. 손실을 보더라도 상관없으니 오늘 당장 모두 처분해서 현금화해 주십시오. 주식이든 펀드든 보험이든 예외 없이 전부 다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입출금 통장 하나로 모두 모아주세요. 은행의 김 팀장 역시 박 사장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자녀분들은 아는지 등을 조심스럽게 물어왔지만 저는 기계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며칠의 시간이 걸릴 거라는 그의 말에 저는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재차 부탁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통화를 마치고 나니 온몸의 기운이 쏙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저는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사를 위한 짐 정리가 아니었어요. 제 지난 70년 인생을 정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장롱을 열어 옷들을 꺼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채 곱게 모셔두었던 비싼 옷들은 과감히 버렸고 평소에 입던 낡은 옷 몇 가지만 챙겼습니다. 그릇장 속의 화려한 접시와 찻잔 세트들도 모두 신문지에 싸서 상자에 담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이었으니까요. 가장 힘든 것은 사진첩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갓난아기였던 종태의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포동포동한 볼, 까만 눈망울.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웃던 그 아이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보물이었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날 넥타이를 매만져주던 남편의 젊은 모습도 보였고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에서 1등을 하고 제게 달려와 안기던 아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행복했던 시간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사진 속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제 곁을 떠났고 사진 속의 사랑스러운 아들은 아내 뒤에 숨어 어미를 외면하는 비겁한 중년 남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저는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해
이 추억들을 모두 과거에 묻어두어야만 했습니다. 망설임 끝에 저는 종태의 사진들만 따로 떼어내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진첩은 모두 폐지 상자에 던져 넣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동산과 은행에서는 일이 순조롭게 처리되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몇 차례 다녀갔고 다행히 금방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금융 자산도 모두 현금화되어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니 잠시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알면 아마 기절초풍할 액수였지요. 그 돈이 온전히 제 것이라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큰 위안과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아들 종태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숨을 죽였습니다. 종태는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고 엄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좀 열어봐. 하고 소리쳤습니다. 제 전화가 없는 번호로 뜨자 결국 집까지 찾아온 것이겠지요. 아마도 곁에는 고시연이 차 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터였습니다. 종태는 포기하지 않고 30분 넘게 문 앞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다급했다가 나중에는 애원조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 제발 나와서 얘기 좀 해. 그의 마지막 외침을 들으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저 어리석음. 그들의 세상에서는 부모의 헌신은 당연한 권리이고 자식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희생하는 것은 의무였을 겁니다. 제가 그 의무를 저버리려 하니 이제 와서 매달리고 분노하는 것이겠지요. 한참 만에 종태는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멀어지는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아주 먼 곳으로 가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그리고 제 안에 남은 마지막 미련으로부터 완벽하게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아들 종태가 다녀간 후 저는 모든 일 처리를 서둘렀습니다. 부동산 잔금을 치르는 날 저는 매수인을 만나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집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순간이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덤덤했어요.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후련하기까지 했습니다. 제 통장으로 집한 돈이 고스란히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실탄이 완벽하게 장전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한 시골 마을 같은 곳을 생각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내외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들의 집요함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 돈이 필요한 그들은 아마 혈안이 되어 저를 찾아다닐 겁니다. 그렇다면 육지가 아닌 섬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 저는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우리나라 지도와 각 섬에 대한 안내 책자들을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주도나 거제도처럼 너무 유명한 곳은 피하고 싶었어요. 작고 조용하며 외부인들의 발길이 뜸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흑산도. 까마득히 잊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떠났던 첫 여름휴가지가 바로 그곳이었어요.
고된 시집살이와 팍팍한 살림에 지쳐있던 저를 위해 남편이 큰맘 먹고 준비했던 여행이었습니다. 푸른 바다, 붉은 동백꽃, 그리고 밤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 비록 낡은 민박집에서 묵고 변변찮은 음식을 먹었지만 그때만큼 행복했던 기억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언젠가 돈 많이 벌면 저런 바다가 보이는 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었지요.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지만 어쩌면 지금이라도 저 혼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적지가 정해지자 모든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은행으로 가 제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분산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 개의 다른 은행에 다른 종류의 예금 상품으로 쪼개어 넣어두었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현금 얼마만 따로 빼내어 전대 깊숙이 넣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텅 빈 집안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가구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었고 벽에 걸려있던 액자 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 옛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하나, 아들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폐지 상자에서 종태의 사진들만 따로 모아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이의 베넷 저고리부터 첫돌에 신었던 탈의버선,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쓴 어버이날 카드까지 제가 보물처럼 간직해왔던 아들의 성장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천의 감촉, 바랜 잉크의 냄새.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아들이었고 제 청춘이었으며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양철 대야 안에 사진과 물건들을 모두 쏟아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아들의 웃는 얼굴이 일그러지고 제가 바쳤던 사랑과 헌신이 검은 재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될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제 과거에 대한 그리고 어리석었던 제 자신에 대한 마지막 장례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단출한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열쇠를 우체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고 저는 돌아올 곳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목포로 가는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제가 평생을 살아온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회색빛 하늘 아래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낯설게 느껴졌어요. 목포행 첫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가 서울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 순간 저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터널을 벗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를 얽매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겁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막막함,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해방감이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목포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해 흑산도로 가는 쾌속선표를 끊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선착장은 한산했어요. 잠시 후 커다란 백고동 소리와 함께 배가 육지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항구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갑판으로 나가 세찬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소금기를 머금은 축축한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마구 흩날리고 제 옷깃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후회의 찌꺼기까지 모두 씻어내주는 정화의 바람 같았어요. 2시간 가까이 검푸른 바다 위를 달린 배는 드디어 흑산도에 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밟은 섬은 제 기억 속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공기 중에 섞인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생선 냄새만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며 정해진 목적지 없이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될 땅을 제 눈으로 직접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 길고 길었던 탈출은 끝이 나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시작이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흑산도에 첫 발을 내디딘 후 며칠 동안 저는 정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항구 근처의 허름한 민박집에 짐을 풀고 매일같이 섬을 걸어 다녔어요. 제 인생의 다음 막을 열어줄 무대를 찾는 순례자의 심정이었습니다.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 둘을 키워낸 저와 비슷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행색과 말 못할 사연이 있을 법한 얼굴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아침마다 따뜻한 밥과 미역국을 내어주며 날도 추운데 든든히 먹고 다녀요 하고 무심한 듯 챙겨줄 뿐이었습니다. 그 무심한 친절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지요. 저는 매일 아침 주인 아주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섬으로 나섰습니다. 해안을 따라 이어진 길을 하염없이 걷기도 하고 마을과 마을을 잇는 작은 버스를 타고 섬 구석구석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바다는 매일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햇살 좋은 날에는 잔잔한 비취색으로 반짝이다가도 바람이 부는 날에는 성난 짐승처럼 검은 파도를 일으키며 포효했습니다. 그 변화무쌍한 자연의 얼굴을 마주하며 저는 서울에서 겪었던 그 지긋지긋한 인간관계의 변덕스러움 따위는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섬 사람들의 삶은 느리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같이 고기잡이에 나서는 어선들의 낭낭한 엔진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고 저녁이 되면 항구의 선술집에 삼삼오오 모여 막걸리 잔을 기울이는 어부들의 걸쭉한 목소리가 하루의 끝을 맺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낯설미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게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저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무관심이 지난 수십 년간 저를 옥죄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로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섬을 헤맨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해안길을 따라 걷다가 잠시 쉬어가기 위해 언덕 위로 향하는 작은 샛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은 잡초가 무성하고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 보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언덕 꼭대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눈앞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 양옆으로는 섬의 아름다운 해안선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경을 정면으로 마주한 채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돌집 한 채가 있었어요.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창문은 뻥 뚫린 채 을씨년스러운 바람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집 주변은 온통 사람 키만한 잡초와 넝쿨로 뒤덮여 금방이라도 자연에 집어삼켜질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흉물스러운 폐가였지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폐가는 마치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세파에 시달려 볼품없이 늙고 허물어져 버렸지만 그 속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고함과 가능성을 품고 있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이 바라보고 있는 저 바다의 풍경,
그것은 젊은 날 남편이 제게 속삭여 주었던 꿈의 풍경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다. 내가 남은 생을 보내야 할 곳은 바로 여기다. 저는 홀린 듯 폐가에 다가가 무너진 돌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흙바닥 위에는 썩은 석가래와 기와장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뻥 뚫린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마치 살아있는 그림 액자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그 집의 주인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폐가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저런. 거긴 왜요? 귀신 나온다고 동네 사람들은 얼씬도 안 하는 곳인데. 옛날에 거기 살던 노인이 객사한 뒤로 계속 비어 있었어요. 서울 사는 자식들이 팔려고 내놨는데 저 흉물을 누가 사겠다고 나서겠어요. 저는 그녀에게 집을 사고 싶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미친 사람이라도 되는 양저를 쳐다보았지만 제 눈빛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마을 이장님께 연락을 넣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민박집으로 저를 찾아온 이장님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육지에서 오셨다는 분이 어째서 하필 그 집을 사시겠다는 겁니까? 투기 목적으로 오신 거라면 괜한 시간 낭비 마시고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거긴 개발될 가능성도 없는 땅입니다. 그의 말에는 외지인에 대한 오랜 불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투기 같은 건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그 집에서 보이는 바다가 마음에 들어서 그럽니다. 남은 인생 그 풍경을 보면서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제 진심이 통했는지 이장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뜯어보더니 마지못해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주인은 서울에 사는 아들이었고 전화 통화 내내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시세보다 조금 더 쳐주겠다는 제 말에 두말 없이 그러라고 했어요. 마치 골칫덩어리를 처분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투였지요. 며칠 뒤 저는 계약을 위해 목포로 나갔습니다. 아들뻘 되어 보이는 집주인은 제게 집을 왜 사는지, 사서 뭘 할 것인지 따위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돈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요.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그 폐가는 온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흑산도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저는 제 이름이 찍힌 등기권리증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낡은 연립주택을 팔고 평생 살아온 서울을 떠나 이제 저는 이 작은 섬에 허물어져가는 폐가 한 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손가락질할 사람도 있겠지만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재산이었습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언덕 위, 이제는 제 집이 된 그곳은 여전히 스산한 모습으로 저를 맞았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간 돗자리를 흙바닥 위에 깔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양초 하나를 꺼내 불을 밝혔습니다. 흔들리는 촛불에 의지해 바라보는 집안은 여전히 폐허 그 자체였지만 더 이상 두렵거나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근함마저 느껴졌지요. 저는 뻥 뚫린 창문 너머로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부서지는 밤바다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귓가를 간지럽혔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등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미수가 고생 많았지. 이제 여기서 편히 쉬어.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어둠과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그리고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진짜 제 자신이 이 선택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민박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을 때 저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남편과 함께 그 집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폐허가 아니었고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며 바다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 뺨 위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진짜 인생은 바로 이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될 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의 하루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폐가를 집으로 만드는 대장정의 서막이 오른 것이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거대한 폐허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란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다시 이장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장님, 저 집을 좀 고쳐서 살고 싶은데 섬에 실력 있는 건축가나 기술자 아시는 분이 계시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장님은 제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건축가라니요. 이 작은 섬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어깨 너머로 배운 집 짓는 기술자들이 전부지요. 그래도 최근에 서울에서 건축 설계하던 젊은 친구 하나가 고향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성격이 좀 까탈스러워서 할머니 일을 맡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까탈스러운 젊은 친구는 이장님의 소개로 다음 날 제 민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세련된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매를 하고 있어 섬 사람이라기보다는 서울의 번화가에서 마주칠 법한 인상이었습니다. 자신을 강태준이라고 소개한 그는 팔짱을 낀 채 시종일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훑어보았어요. 이장님께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 폐가를 사셨다고요. 그래서 그걸로 뭘 하시려는 겁니까? 설마 아니 그곳에 전원주택이라도 지으실 요량은 아니시겠지요? 그 경사에 그 바람에 건축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겁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제 무모한 계획을 비웃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태도에 기가 죽지 않고 차분히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집을 지으려는 게 아닙니다. 집을 살리려는 거지요. 저 오래된 돌담과 골조를 최대한 살려서 작고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제 진짜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식당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섬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로 여행객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그런 곳 말입니다. 제 말을 들은 강태준의 눈이 처음으로 조금 커졌습니다. 그는 팔짱을 풀고 제 앞에 놓인 낡은 탁자 위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식당이라고요? 이런 외딴 곳에 누가 찾아온다고요? 찾아오게 만들어야지요. 맛있는 음식과 세상 어디에도 없는 풍경이 있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의 확신에 찬 대답에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건축가로서의 호기심이 피어나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일단 현장을 같이 한번 보시지요. 할머니의 꿈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꿈으로만 끝날 것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와 함께 언덕을 오르는 내내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폐가 앞에 도착한 그는 집 주변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돌담을 두드려보고 흙바닥의 상태를 확인하고 무너진 석가래의 단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날카롭던 눈매가 어느새 부드럽게 풀려 있었어요. 이런 풍경은 반칙이네요.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의 그 어떤 스카이라운지도 이 풍경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겠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 풍경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을 불러 모을 힘이 있겠어요. 그날 이후 강태주는 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설계에 매달렸고 마침내 제 앞에 청사진 한 뭉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가 그린 설계도는 저의 막연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낡은 돌담을 그대로 살려 건물의 외벽으로 삼고 바다를 향한 면은 전부 통유리로 마감하여 어디에 앉든 바다가 보이도록 설계했습니다. 안쪽에는 작은 주방과 테이블 대여섯 개가 놓인 아담한 식당 공간을, 그리고 그 옆으로는 제가 홀로 지낼 작은 방 한 칸을 마련해 두었지요. 어떻습니까, 할머니? 이 정도면 할머니의 꿈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을까요? 저는 설계도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머릿속으로만 그리던 공간이 제 눈앞에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자 조용하던 언덕은 매일같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강태준이 수소문해 온 섬의 기술자들이 모여 잡초를 걷어내고 무너진 구조물을 철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가 그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무거운 것을 나르거나 힘든 일을 도울 수는 없었지만 그들을 위해 시원한 물과 간식을 챙겨주고 점심때가 되면 커다란 냄비에 김치찌개를 끓여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육지에서 온 이상한 할망구 취급하던 인부들도 매일같이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는 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할매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사는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털어놓았어요. 그렇게 건물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함께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뼈대를 갖추어 가는 동안 저는 식당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식당의 주재료는 두말할 것 없이 이 섬이 내어주는 신선한 해산물이 될 터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항구로 나갔습니다. 밤새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어선들이 잡아온 싱싱한 생선들이 경매에 붙여지는 곳이었지요. 처음에는 어부들이 저를 경계했습니다. 특히 섬에서 가장 좋은 생선을 잡기로 소문난 깡마르고 고집 세게 생긴 강 선장이라는 사람은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생선을 사러 온 횟집 주인들에게만 퉁명스럽게 대꾸할 뿐이었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항구에 나가 그의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렸고 그가 잡아온 생선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물메기는 살이 제대로 올랐네. 저 볼락은 눈이 살아있는 걸 보니 오늘 잡은 게 틀림없군. 며칠을 그러자 강 선장이 먼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망구는 볼 줄은 아는구먼. 근데 사지도 않을 거면서 매일 여긴 왜 나오는 거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곧 내 식당을 열 것이오. 그때가 되면 이 항구에서 가장 좋은 생선은 내가 다 사갈 생각이니 그리 아시오. 제 당돌한 대답에 그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제게 그날 잡은 생선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맛있는지, 어떻게 요리해야 제 맛을 살릴 수 있는지 등을 퉁명스럽게나마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와의 관계를 통해 좋은 음식이란 최고의 재료를 알아보는 눈과 그 재료를 내어주는 자연과 사람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는 식당 옆 자투리 땅을 일궈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그리고
각종 허브를 심었지요. 매일 흙을 만지고 작은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저는 잊고 있던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땅의 기운이 제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낡은 폐허는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는 오래된 돌담과 현대적인 통유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나무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고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정식으로 문을 열기 전 공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 조촐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메뉴는 단 하나, 오늘의 생선구이 백반이었습니다. 제가 항구에서 직접 골라온 싱싱한 우럭을 큼직한 화덕에 넣어 구워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익은 생선구이와 갓 지은 쌀밥, 제가 직접 키운 쌈, 채소와 몇 가지 밑반찬이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모두들 말없이 음식 맛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와 할매, 이거 장난이 아니네. 내가 평생 생선은 물릴 만큼 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맛있는 생선구이는 처음이요. 까탈스럽던 강태준 건축가도 강 선장도 인부들도 모두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내쫓았던 바로 그 생선구이가 이제는 제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작은 식당에 미숙인의 밥상이라는 소박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미숙인의 밥상의 첫날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 주방을 쓸고 닦고 정갈하게 상을 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메뉴는 단 2가지. 오늘의 생선구이 백반과 해물 솥밥 정식. 매일 항구의 사정에 따라 가장 신선한 재료로 단출하게 차려내는 것이 저의 원칙이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기본에 충실한 진짜배기 밥상을 내어주고 싶었습니다. 오픈을 알리는 작은 나무 팻말을 문에 걸었지만 오전 내내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언덕 위에 외따로 떨어진 식당에 일부러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지요. 저는 초조해지는 마음을 애써 다독이며 묵묵히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첫 손님이 들어섰습니다. 마을 이장님 내외였습니다. 할머니 개업하셨다는 소식 듣고 와봤습니다. 어디 우리 섬에 명물이 하나 생겼는지 한번 맛 좀 봅시다. 이장님은 껄껄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정성을 다해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그날의 생선은 살이 통통하게 오른 열기였어요. 솥밥에는 전복과 새우, 조갯살을 듬뿍 넣어 지었고요. 이장님 내외는 말없이 식사를 했고 이내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냈습니다. 이야, 이거 보통 솜씨가 아니시네요.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이 느껴집니다. 특히 이 생선구이는 비린내 하나 없이 어쩜 이렇게 고소하게 구우셨을까? 우리 집사람이 좀 배워야겠네. 이장님의 칭찬에 저는 그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날의 매상은 고작 24,000원. 하지만 제 마음은 천만금을 얻은 것처럼 뿌듯하고 벅찼습니다. 이장님 내외가 다녀간 후 입소문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가 자기네 손님들을 데리고 찾아왔고 곧이어 저와 안면을 튼 강 선장과 어부들이 우르르 몰려와 막걸리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제 음식 맛에 감탄하며 앞으로 단골이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할매, 여기는 그냥 밥집이 아니요. 우리 같은 뱃사람들한테는 하루의 고단함을 풀어주는 휴식처나 마찬가지구먼. 강 선장의 그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찬사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식당은 어느새 밥만 먹는 공간이 아니라 섬 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저는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지난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사람 사는 정을 다시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말 오후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으로 인해 목포로 나가는 배편이 모두 결항된 겁니다. 섬에 발이 묶인 여행객들은 갈 곳을 잃고 항구 근처를 서성였지요. 그들 중 배낭을 맨 젊은이 4~5명이 굳은 날씨를 뚫고 제 식당까지 올라왔습니다. 저기 혹시 식사되나요? 비에 흠뻑 젖은 그들의 모습이 안쓰러워 저는 얼른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이라고 했어요. 낡은 식당일 거라 생각했는데 세련된 인테리어와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성난 바다의 풍경에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뜨끈한 해물솥밥을 지어주고 서비스로 바삭하게 튀겨낸 작은 생선 튀김도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허겁지겁 밥을 먹으며 서울의 그 어떤 맛집보다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대박이에요. 어떻게 이런 곳에 이런 식당을 여실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 사진 좀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그들 중 한 명이 커다란 카메라를 꺼내들며 물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이 뭔지, 블로그가 뭔지 잘 몰랐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음식 사진부터 식당 곳곳의 풍경, 그리고 제 모습까지 열심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들은 폭풍우가 먹기를 기다리며 한참을 더 머물다 갔습니다. 저는 그날의 만남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만남은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할머니 식당이 지금 인터넷에서 아주 그냥 뒤집어졌다고요. 그녀가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며칠 전 다녀갔던 그 대학생들이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선물해준 흑산도에 숨겨진 보석, 미숙인의 밥상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는 음식과 식당의 풍경을 담은 전문가 수준의 사진들과 함께 저의 소박한 음식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으로 담겨 있었어요. 이곳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당이 아니다. 할머니의 인생과 철학 그리고 흑산도의 자연이 오롯이 담긴 한 편의 시와 같은 곳이다. 그 글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에는 당장 가보고 싶다. 이런 곳이 진짜 맛집이다.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가 궁금하다는 반응들이 폭주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바로 다음 주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포에서 들어오는 첫 배가 도착하자마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식당으로 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모두 그 블로그 글을 보고 찾아온 육지의 손님들이었어요. 아담한 식당은 순식간에 손님들로 가득 찼고 밖에는 긴 줄까지 늘어섰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사정을 알게 된 민박집 아주머니와 평소 식당에 자주 들르던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팔을 셔츠를 걷어붙이고 주방으로 들어온 겁니다. 할매,
혼자서는 힘들겠구먼. 우리가 도와줄 테니 걱정 마쇼. 그들은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한 명은 설거지를, 한 명은 서빙을, 한 명은 제 옆에서 재료 손질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강 선장은 자신의 배를 댈 시간도 미룬 채 식당 앞에서 교통 정리를 하며 손님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희는 마치 전쟁을 치르듯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해가 지고 마지막 손님까지 돌아간 뒤 저희는 모두 식당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어요. 그날의 매상은 제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똑같이 나누어 저를 도와준 아주머니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다 뭐요, 할매? 우리는 그냥 도우러 온 건데. 아닙니다. 이제 저 혼자만의 식당이 아닙니다. 우리의 식당이지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 말에 아주머니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남은 음식에 막걸리를 기울이며 새로운 시작을 자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의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제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당당한 주역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고요한 밤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는 서울의 그 어떤 야경보다 아름다운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저는 비로소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와 있다는 완전한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흑산도에서의 제 삶이 안온한 궤도에 오른 지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미숙인의 밥상은 더 이상 외지인들만 찾는 반짝 명소가 아니었어요. 섬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일상의 쉼터이자 고단한 삶을 위로받는 든든한 사랑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동네 아주머니들은 이제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제게는 친자매나 다름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장을 보고 점심 장사를 위해 재료를 손질하며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맛있는 음식과 함께 구수한 입담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강 선장은 매일같이 가장 실한 생선을 따로 빼두었다가 제게 가져다 주었고 까탈스럽던 강태준 건축가는 주말마다 찾아와 식당의 자질구레한 보수 작업을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울에서 온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이 섬의 일원으로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저만의 공동체를 일구어낸 것입니다. 제 삶이 이렇게 충만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그 지긋지긋했던 기억들은 이제 가끔씩 꿈에서나 마주치는 희미한 잔상처럼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과거는 그렇게 쉽게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평온한 일상의 첫 번째 균열을 일으킨 것은 한 통의 낯선 전화였습니다. 제게는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는 몇몇 섬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번호였기에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저 박 사장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서울에서 부동산 하던 서울의 박 사장이었습니다. 제 연립주택을 처분해 주었던 그가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놀랄 틈도 없이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모님, 혹시 아드님하고 연락하고 지내십니까? 아니요. 연락 끊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시지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황당한 일을 겪어서요. 사모님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제 사무실에 삿대질을 하며 찾아왔지 뭡니까. 박 사장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불쾌감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그날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종태와 고시연은 한 달 전쯤 그의 사무실에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행색은 예전과 달리 무척 초라하고 날이 서 있었답니다. 특히 고시연은 눈에 핏발이 선 채 다짜고짜 박 사장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고 해요. 우리 어머님 어디 계세요? 당신이 우리 어머님 꼬드겨서 집 팔게 만들고 재산 빼돌리게 도왔잖아요. 당장 어디 계신지 불지 못해요? 고시연은 사무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고 종태는 옆에서 그녀를 말리기는커녕 사장님이 저희 어머니 마지막으로 보셨잖아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라며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박 사장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면서도 고객의 개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지요. 그러자 고시연은 거의 이성을 잃고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늙은 사기꾼, 당신 우리 엄마랑 짜고 얼마를 해먹은 거야. 그 돈 원래 다 우리 종태 씨가 상속받을 돈이었어.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말해. 결국 박 사장은 소금을 뿌려 그들을 쫓아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화를 끊기 전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신 거지요? 그 사람들 행색을 보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던데 혹시라도 찾아가서 해코지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어 연락드렸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행색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차가운 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그들은 스스로의 탐욕과 허영심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저와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지요. 박 사장의 전화가 있고 한 달쯤 더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편지 한 통이 제게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서울의 낡은 연립주택에서 제 앞집에 살던 최 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곳으로 연락을 달라며 주소를 남겨두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요. 봉투를 뜯자 빽빽하게 적힌 그녀의 편지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제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반상회에 갔다가 시흥의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에게서 종태네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종태네 집 현관문에는 언제부턴가 카드사와 캐피탈에서 보낸 채무 불이행 통지서가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다고 해요. 고시연의 사치는 끝이 없었고 댁에서 나오던 돈줄이 끊기자마자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종태의 회사 사정도 좋지 않아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는 소문까지 파다하다고 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숙 씨, 이런 말하기는 정말 미안하지만 그 아들 내외 정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더구먼. 미숙 씨가 평생 고생해서 이룬 것들을 그렇게 쉽게 축내고도 고마운 줄은커녕 아직도 미숙 씨 탓만 하고 다닌다지 뭐야. 얼마 전에는 그 며느리가 미숙 씨가 바람나서 젊은 놈이랑 재산 들고 도망갔다는 말까지 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네. 그러니 혹시라도 마음 약해져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게. 지금처럼 어디서든 미숙 씨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게 그 인간들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일 테니. 편지를 다 읽고 저는 그것을 조용히 불에 태웠습니다. 제 등 뒤에 대고 그런 험한 말을 하고 다닌다니. 기가 막혔지만 이제 와서 놀라울 것도 없었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서울에서의 소식들이 파편처럼 제게 날아들면서 저는 보이지 않는 그들의 몰락 과정을
퍼즐 맞추듯 꿰어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저를 찾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이지요. 결정적인 단서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감하고 저와 함께 일하는 순자 언니가 설거지를 하며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미수가 한 일주일 전인가 무태서 온 이상한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 이상한 남자? 응. 깍두기처럼 머리를 짧게 깎고 인상이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었어. 우리 식당에 들어와서 밥은 안 시키고 음료수 하나 시켜놓고 한나절을 죽치고 앉아 있더라고. 그러면서 손님들한테 슬쩍슬쩍 뭘 묻고 다니는 것 같았어.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뭘 묻고 다녔는데요? 나도 얼핏 들었는데 이 식당 주인 할머니에 대해서 묻는 것 같았어.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이냐, 돈은 많아 보이냐, 가족은 없냐, 뭐 그런 것들. 그때는 그냥 손님 중에 별난 사람이 다 있구나 하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좀 이상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사설탐정, 흥신소, 빚에 몰린 그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결국 저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소문과 편지 속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곧 이곳에 닥쳐올 현실 속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냐고요? 아니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과 함께 비장한 각오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래, 올 테면 오너라. 이곳은 더 이상 내가 눈치 보고 쫓겨나야 했던 너희의 집이 아니다. 이곳은 내 땀과 눈물로 일군 나의 성이고 나의 왕국이다. 그리고 이곳에는 나를 지켜줄 든든한 나의 사람들이 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에 잠긴 바다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했지만 그 아래에는 엄청난 힘을 감추고 있었지요. 마치 지금의 저처럼요.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들에게 제 인생의 주도권을 단 한 뼘도 내어주지 않겠다고. 그들이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평생 잊지 못할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그렇게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절정, 8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흑산도는 피서객들로 섬 전체가 들썩였고 미숙인의 밥상은 이른 아침부터 밀려드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저와 아주머니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음식 냄새가, 홀에서는 손님들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달그락거리는 가르 소리가 생명력 넘치게 어우러지고 있었지요. 저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생선을 굽고 밥을 지으며 이 소란스러운 활기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가 넘어 점심 장사의 절정이 한풀 꺾일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에서 잠시 소란이 있는가 싶더니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시정지 버튼이라도 누른 것처럼요.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내민 저의 눈에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들 종태 그리고 며느리 고시연이었습니다. 그들은 1년 반 만에 마주한 제 앞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명품으로 휘감았던 고시연의 옷은 값비싼 브랜드의 것이긴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낡고 구겨져 그녀의 초췌한 얼굴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짙은 화장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눈 밑의 그늘과 도끼 서린 불안한 눈빛은
그녀가 지나온 시간의 고단함을 짐작게 했어요. 아들 종태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살은 툭 불어 푸석푸석했고 한때는 팽팽했던 와이셔츠 깃은 후줄근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특유의 공허한 눈동자로 그는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들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활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았습니다. 그들의 등장만으로 식당 안을 가득 채웠던 즐거운 기운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던 순자 언니와 아주머니들이 재빨리 제 앞으로 다가와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저를 감싸고 섰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들의 보호를 받으며 조용히 그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냐?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종태가 화들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몇 번 달싹거렸지만 끝내 아무런 말도 나오지 못했어요. 대신 고시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얘기 좀 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시면요. 그녀는 여전히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어요. 망신이라니. 여기서 망신당할 사람은 나 말고 다른 사람 같은데. 그리고 난 너를 며느리로 둔 적이 없으니 앞으로는 함부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아라. 제 단호한 대답에 고시연의 얼굴이 순간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숨을 죽이고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저는 더 이상 이 소란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찾아준 다른 손님들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나를 찾아온 볼일이 있을 테니 따라오너라. 다른 손님들 식사하시는데 방해하지 말고. 저는 그들을 데리고 식당 옆에 딸린 제 작은 골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주머니들에게는 잠시 가게를 부탁한다는 눈짓을 보냈지요. 좁은 방 안에 세 사람이 마주보고 서자 숨막히는 긴장감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종태였습니다. 그는 쿵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그는 바닥에 이마를 박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에서는 어떤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의 처절한 생존 본능일 뿐이었습니다. 고시연은 무릎 꿇은 남편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더니 저를 향해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돈, 원래는 저희 돈이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종태 씨한테 상속해줘야 할 돈을 지금까지 혼자 쥐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이제라도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셔야죠. 그 뻔뻔함에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주인? 내가 내 평생 피땀 흘려번 돈이고 내 아버지가 내게 남겨준 재산이다. 거기에 너희 이름이 단 한 글자라도 쓰여 있던가? 너희에게 줄 상속 재산은 너희가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마련해준 그 집과 너희가 그럴듯한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준 교육, 그것으로 이미 끝났다. 그걸 지키고 불리지 못한 것은 너희의 무능함일 뿐 내 책임이 아니야. 말은 잘하시네요. 그래서 자식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모른 척 하시겠다? 이 식당 차릴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다 저희한테 갔어야 할 돈으로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계신 거잖아요. 고시연은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한결같았어요. 부모의 재산은 곧 자식의 것이라는 그 기생충 같은 생각. 저는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호의호식?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내 손으로 텃밭을 가꾸고 항구에 나가 가장 좋은 생선을 고르고 하루 12시간을 꼬박 서서 음식을 만든다. 너는 평생 살면서 단 하루라도 내 힘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이렇게 땀 흘려본 적이 있느냐? 남의 것을 탐내기 전에 내 자신의 삶부터 돌아보는 게 순서 아니겠니? 제 말에 고시연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그녀의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자 그녀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준이는요? 자기 손주는 눈에 밟히지도 않으세요? 할머니 없이 아빠 엄마는 빚더미에 앉아서 매일 싸우고 우리 우준이가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손주를 위해서라도 저희를 도와주셔야죠. 그 순간 제 안에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히 그 더러운 입에 내 손주 이름을 올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서늘하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그녀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가 지금 네 입으로 우준이 얘기를 꺼냈느냐? 제 기세에 눌린 고시연이 저도 모르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생선 비린내 난다고 7살짜리 아이가 먹고 싶다는 생선구이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그 어미를 대문 밖으로 내쫓을 때는 내 아들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보이지 않았겠지. 명품 가방 사느라 카드 빚을 쌓고 내 허영심을 채우느라 가정을 파탄낼 때는 내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았을 테고.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아쉬우니 그 아이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너는 어미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운 것을 걱정한 순자 언니가 문을 빼꼼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고시연의 이성을 잃은 고함이 식당 전체로 터져나갔습니다. 뭐, 인간으로서의 자격? 이 노망난 할망구가 지금 누구한테 훈계질이야. 돈 좀 가졌다고 유세는. 당신이 우리한테 한 푼이라도 줬어 봐. 우리가 이렇게 됐겠어? 다 당신 때문이야. 이 돈에 환장한 독한 여자야. 고시연은 방을 뛰쳐나가 식당 한가운데에 서서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은 모두 놀라 숟가락을 놓았고 몇몇 아이들은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이 식당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자식이 빚더미에 앉아 죽어간다는데 자기 돈 아까워서 나 몰라라 하는 독한 사람입니다. 이 식당, 이 음식들 전부 다 저희 피눈물로 만든 거라고요. 그녀의 광기 어린 외침에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종태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강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밥을 먹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시연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아주머니, 남의 영업장에서 지금 무슨 행패요? 당신들 피눈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소. 이 식당은 저기 저 할매가 매일같이 흙 묻히고 비린내 맡아가며 자기 손으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곳이오. 당신들이 흘린 건 피눈물이 아니라 욕심의 침이겠지. 곧이어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나온 순자 언니와 아주머니들이 저를 에워싸고 그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디 와서 우리 사장님한테 행패야.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우리 사장님이 해준 밥도 아까워. 당신들이 우리 사장님 서울에서 어떻게 내쫓았는지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염치도 없는 것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동정표를 얻으려던 고시연은 오히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육지에서 온 관광객들조차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한테 저게 무슨 말버릇이냐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 여자가 잘못했네라며 혀를 차기 시작했어요. 사면 초가에 몰린 고시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어요. 종태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여보, 그만해. 제발 그만해라며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폭풍의 눈처럼 고요한 그 중심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제 볼 일은 다 끝난 것 같구나. 이 섬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당장 사라져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너희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주마.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경고다. 제 마지막 말을 끝으로 그들은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경멸과 조롱을 받으며 도망치듯 밖으로 나갔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폐잔병처럼 처량하고 왜소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들이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미숙인의 밥상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님들은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몇몇은 계산을 하며 사장님, 힘내세요 하고 조용한 위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 소동으로 인해 식당 안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저는 애써 웃어 보이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손님까지 모두 돌아가고 저녁 장사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순자 언니가 식당 문에 금일 휴업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축하여 식당 안쪽의 의자에 앉혔지요. 강 선장과 강태준 건축가 그리고 저를 도와주던 아주머니들은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 곁에 남아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수가 괜찮아? 속 많이 상했지? 순자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언니. 속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던 마지막 찌꺼기까지 모두 빠져나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서 돈을 얻으러 왔다가 그들이 가진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모두 잃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를 위한 최고의 복수는 그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제 자신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남은 재료로 소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무도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에게 술을 따라주고 따뜻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조용한 위로를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순간 그 어떤 혈연보다도 진하고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신이 제게 보내주신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제 삶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의 소동은 섬 전체에 소문으로 퍼져나갔지만 누구도 제게 그 일에 대해 묻거나 아는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대하는 섬 사람들의 눈빛에는 전보다 더 깊은 존중과 연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묵묵한 지지 속에서 제 상처를 조용히 치유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섬 전체가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어갈 무렵 제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낯선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혼 소송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종태와 고시연이 마침내 갈라서기로 한 것이지요. 서류 뭉치 사이에는 종태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 한 장이 따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글씨는 예전과 달리 여러 번 고쳐 쓴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어머니께 이 편지를 받으실 때쯤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겁니다. 그날 흑산도에서 돌아오는 배 위에서 저는 제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남편도 우준이의 아빠도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의 안위와 비겁함 뒤에 숨어 모든 책임을 회피해 온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탐냈던 고시연도 그런 아내를 막지 못하고 동조했던 저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희는 시흥의 아파트를 처분해 빚을 정리했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우준이를 데리고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작은 지방 도시로 내려가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어머니, 부디 그곳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주십시오. 더 이상 저 같은 놈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어머니 자신만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것이 제가 어머니께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불효자식 종태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그것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길고 길었던 악연이 비로소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올 뿐이었지요.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제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우준이를 데리고 그 아이, 할머니의 생선구이가 먹고 싶다던 그 맑은 눈의 아이. 어른들의 탐욕과 이기심 속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그 아이가 제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아이를 다시 만나야 할까? 하지만 제가 다시 그들의 인생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이 평화는 깨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제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며칠간의 고심 끝에 저를 변호해 주었던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일부를 신탁하여 우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와 학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단 그 돈의 출처는 철저히 익명으로 해달라는 조건을 달았지요. 그것이 제가 손주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자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경계선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사랑했지만 제 자신은 그보다 더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흑산도에 정착한 지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미숙인의 밥상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맛집이 되었고 저는 그저 식당 주인이 아니라 이 섬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섬의 발전을 위해 환원했어요. 강태준 건축가의 도움을 받아 식당 옆 언덕에 섬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미숙 책방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섬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미숙 장학회도 만들었지요. 어느덧 70 중반을 훌쩍 넘긴 저는 이제 주방일에서는 손을 떼고 식당과 도서관을 오가며 소일하고 있습니다. 제 뒤는 순자 언니와 이제는 저보다 더 능숙하게 식당을 운영하는 젊은 매니저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지요. 오늘도 저는 해질녘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 식당 테라스에 제 전용 흔들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로 금가루를 뿌리는 듯 황홀한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옆에 새로 지은 도서관 통유리창 너머로 섬 아이들이 조잘거리며 책을 읽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 멀리 항구에서는
만선이 된 강 선장의 배가 늠름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제 손으로 일구어낸 저의 왕국입니다. 피눈물과 원망으로 얼룩졌던 과거를 떠나보내고 사랑과 연대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지요. 문득 바닷바람에 실려 맛있는 냄새가 풍겨옵니다. 주방에서 저녁 장사를 위해 생선을 굽는 냄새입니다. 한때는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냄새가 이제는 제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상징하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고소한 음식 냄새,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이 평화로운 교향곡에 귀를 기울입니다. 더 이상 제 삶에 후회도, 미련도, 원망도 없습니다. 오직 충만함과 감사함만이 파도처럼 밀려올 뿐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황혼은 바로 지금 이 바다 위에서 가장 아름답게 불타고 있습니다.